동물과 에너지는 이렇게 생물체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 파트, 그 다음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파트,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물체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 파트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호흡, 세포호흡도 배웠고 뭐 배웠냐면 광합성도 배웠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데, 우리 동물 같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그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거라고. 그런 파트가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건데,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먹었어. 그럼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거야?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화. 그 소화된 애들을 양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그게 이제 순환 얘기가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섭취를 하면 이제 배설물들,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노폐물. 그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그 배설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런 게 뭐가 되겠어? 이제 호흡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동물의 몸 구조, 기능,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생물체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섭취한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 생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을 포함한 동물, 그리고 식물 다 포함한 걸 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 미생물도 있을 거고, 뭐 세균도 있는데, 이런 생물들을 봤었을 때 이 생물체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생물들을 가장 크게 나누게 되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 그리고 2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다세포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야.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 적은 세포가 모여져 있는 생물들도 있을 거고, 사람의 경우에는 60에서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세포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게 또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이런 애들은 그때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한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진 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가 그냥 걔네는 개체가 될 거야. 걔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하위 단계인 세포들이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포 얘기를 하면 구조적인 단위, 기능적인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뭐니?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테트리스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가장 기본이 세포라고 보면 될 거고, 기능적인 단위도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위,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는 로버트 훅이 처음에 뭐 렌즈 갖다 놓고서 이렇게 죽은 세포, 코르크 세포 보고서 발견을 했다, 뭐 그런 히스토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세포들 중에서도 모양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혹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세포들의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위에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들이 모양과 기능이 같이 하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들이 모여서 혹은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가 모여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사람이면 사람, 꽃이면 나팔꽃이면 나팔꽃,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된다. 이게 생물체의 구성 단계 기본이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요거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기본적인 구성 단계가 요거야.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동물하고는 식물은 요 구성 단계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이뤄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생물체, 동물, 식물을 둘 다 포함을 하는 이 생물체의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4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들은 여기서 어떻게 더 세분화가 되고 동물은 어떻게 또 세분화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 같은 경우는 결론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조직하고 기관 사이에 한 가지 단계인 조직계가 더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에서 기관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조직계로, 조직계에서 기관, 개체로 구성 단계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보면 될 건데, 자, 여기 예를 잘 들어놨습니다. 식물에서의 구성 단계 세포 봅시다. 표피세포. 자, 세포 보자, 세포. 식물에서의 세포. 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표피세포, 잎살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이렇게 기본적인 세포, 식물에서의 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피세포는 잘 알다시피 껍질 부분, 겉에 부분을 표피세포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관, 체관세포 요것들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세포, 식물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포들이 모양도 비슷한 애들,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식물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을 만들고, 잎살 세포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때 봤었지. 여기 어떠니 세포들이 일렬로 계속 울타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듬성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스펀지처럼 뚫렸다고 해서 해면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울타리 조직도 만들 수도 있고 해면 조직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관 세포가 모여서 물관 조직을 만들고 체관 세포들이 모여서 체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존재를 하는데 식물 조직은 크게 분열 조직하고 영구 조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 조직은 뭐야? 분열이 뭐야?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또 네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계속 세포 분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조직,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우리 3학년 1학기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세포가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없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표면적이 너무 넓어지면 효율이 떨어져. 그때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크기를 무한정 크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발전했냐면 세포의 작지만 세포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즉 여기 분열 조직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이렇게 세포 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 있는 조직을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야.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뭐가 일어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길이 생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길이 생장이라는 거 뭐야? 자라는 거야. 식물이 자라는 거고 그냥 자라기만 하지 않겠지. 점점 두꺼워지겠지. 자라는 거와 길이 생장과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곳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뭐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장점과 형성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 그 다음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조직의 경우에는 영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 조직에서는 세포 분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냥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에서 조직은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 영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과 형성층이 없는 껍데기에 있는 그 표피 조직이랑 여기 잎에 있는 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조직, 채관 조직 등이 이렇게 영구 조직에 해당이 된다.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옆에 자세하게 나와 있네. 생장점, 줄기 끝이나 뿌리 끝에 길이 생장이 일어나는 곳이고 형성층은 여기 아까 물관하고 여기 채관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부피 생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될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 그냥 요 정도만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정도만 나오게 될 거니까 뭐 길이 생장이니 부피 생장이니 나오는 거는 그냥 고급진 정보로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서 식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이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는데 이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관 전에 뭐가 있어? 조직계가 존재를 합니다. 자, 조직계라는 것은 이 조직들이 모여서 몸 전체 공통의 기능을 하는 단계로 있는 것이 이 조직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요 조직계가 없다라는 거. 식물에만 존재하는 구성 단계가 조직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계인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들이 만들어서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고 기본 조직계, 이런 식으로 조직계가 식물의 구성 단계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만 구별해서 식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 동물에는 없는 구성 단계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인 뭐니?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의 기관을 이루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기관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뿌리, 줄기, 그 다음 잎 모이면 뭐가 돼? 하나의 개체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완전한 식물체, 즉 개체가 된다. 그래서 뭐 땅, 강아지 풀 하나, 나무 한 그루, 진달래 한 그루 이런 식으로 개체를 이루게 된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뭐야? 식물의 구성 단계를 얘기를 해라 하면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된다라는 거. 그에 반해서
동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동물은 아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기본 구성 단계였고 식물에는 여기에 조직계가 들어갔지?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없어. 대신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이뤄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게 동물의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 세포 봅시다. 이 마찬가지로 동물에서도 세포는 기본 단위가 될 거야. 우리 잘 알고 있는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 식물의 표피 같은 거야. 뭐야? 이런 껍질. 여기 표면. 그다음에 우리 동물세포 관찰할 때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면봉으로 여기 혀 안에 한번 이렇게 살짝 긁어. 여기 혀나 아니면 여기 볼 안에 그 부분이 뭐야? 상피야, 상피. 혹은 우리 내장기관 식도 봅시다. 아, 여기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이렇게 식도통해서 어디로 가니?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빠져나가면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네. 하나의 관이야, 관. 이런 하나의 관이니까 관의 바깥쪽도 부분만 아니라 안에 음식물이 통과하고 똥이 통과하는 음식물들이 통과하는 그 관 안쪽도 당연히 그쪽도 뭐가 돼? 상피가 되겠다라는 거야. 맞니? 이렇게 상피세포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몸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안쪽 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상피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적혈구, 우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갖는 상피세포, 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 중 모양이 비슷한 애들, 기능이 비슷한 애들을 모여 놓은 것들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상피 조직이나 결합 조직이나 근육 조직이나 신경 조직, 이러한 동물의 조직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돼.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동물체의 표면 혹은 내장 같은 그 내벽을 덮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결합 조직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애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혹은 내장기관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구성하는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근육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결합 조직도 있네.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결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결합 조직. 신경 조직, 뭐니? 신경세포들이 뭐 만들어서 신경세포들이 쭉 이어져 합쳐진 것을 신경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이제 보게 될 건데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라고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거야. 조직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냐면 이번엔 기관을 만들 건데,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위, 소장, 폐, 심장,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구성 단계인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계는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런 기관계입니다. 식물체에는 없어.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야. 그러니까 아까 식도라든지 식도라는 기관, 위라는 기관,
소장이라는 기관, 대장이라는 기관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해? 소화기관계라고 얘기해. 소화계 줄여서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환계는 뭐야? 코라는 기관과 여기 기관이라는 기관계, 기관 그리고 폐라는 기관 이걸 모아서 뭐라고 해? 호흡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배설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다 기관계에 해당이 되고 혈액이나 림프나 뼈나 연골, 힘줄, 뼈까지도 다 뭐야?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또 여기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형성하고 이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뭐 사람 하나의 강아지 하나의 고양이 이러한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기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여러 기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 요 단원 마지막에 다시 또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과 동물의 그 구성 단계가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두겠고 우리 이제 자료더하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겠지.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골격계 등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니? 왼쪽에 기타 사람의 기관계, 근육계도 있고 면역계도 있고 내분비계도 있고 생식계도 있어. 그래서 생식계는 생식을 담당하고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를 하고 그다음 면역계는 우리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이렇게 여기 중요한 여기는 뭐 비중요한 뭐 그건 아니야. 그냥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나눠서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내용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배워도 되는 내용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뭐 이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뭐 그건 아니고 자 여기 소화계 봅시다.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이제 우리 소화계는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이제 소화계가 될 거고 순환계는 심장, 혈관 등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들 혹은 산소, 그다음에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게 될 거야. 이번 단원에 이것도 배우게 될 거고 호흡계, 폐나 기관, 기관지 등을 호흡계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 교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체 교환을 하고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계를 이루게 되는데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이번 단원에 다 배우게 될 거니까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기관계들을 보면 뇌나 척수 등으로 뇌와 척수 같은 기관으로 이루어진 신경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전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거나 선생님을 쳐다보는 시각으로 이런 자극들, 누가 이렇게 건드렸었을 때 촉각으로 이러한 자극들을 전달을 해주고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계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3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개골, 척추, 갈비뼈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골격계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을 하기도 하고 뇌나 심장, 폐 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
요게 이제 골격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골격계는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따로 배우지는 않으니까 언제 배우냐면 저때 배울 거야. 대학교 가서 전공 시간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뭐 내분비계, 뭐 생식계, 뭐 요거는 3학년 때 잠깐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기관계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소화계 봅시다. 입으로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그리고 옆에 이제 이런 간 같은 경우가 소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계를 이루는 소화기관들.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호흡계는 코, 그리고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설계 봅시다. 콩팥과 방광과 그 콩팥과 방광을 이어주는 요 오줌관이 존재를 하고, 끝에 오줌이 나가는 요도가 요 배설계를 이루고 있겠고,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뭐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다 포함해서 이런 신경계를 이루게 될 거고, 두개골, 갈비뼈, 척추 여러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뼈 골격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일,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일, 순환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 버무려져서 각자의 일들이 따로따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왜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단원 끝날 때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지금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뭐니? 기관. 세포. 그 다음 세포들이 모여 조직. 조직들이 모여 기관. 기관이 모여 개체가 될 거야. 맞아? 식물에는 뭐가 들어가니? 여기에 조직계가 들어가겠지. 동물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기관계가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 요거 잘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여기 뭐가 들어가? 조직계. 기관, 개체고. 동물 세포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항상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 뭐라고 해? 배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그 다음 소화계까지는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영양소 얘기를 할 겁니다. 영양소. 점심 뭐 먹었니?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먹었어? 네. 집에서? 네. 부대찌개 왜 먹었어? 배고파서. 배고파서? 네. 어. 배부르려고 먹은 거야? 배가 고파서 먹은 거야? 네. 음식을 왜 먹어야 돼, 우리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어? 물 먹어도 되잖아. 물 먹으면 물만 먹으면 영양실조. 물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그럼 영양제 먹으면 되잖아. 영양실조면. 영양제 먹으면 되잖아. 부족한 영양을 영양제로 보충을 하면 되잖아. 뭐 굳이 나가서 막 찾아다니면서 뭐 부대찌개 먹을 필요 없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지 않아? 근데 그게 영양소가 많아요. 영양소가 너무 많다고? 자, 우리 동물 같은 경우 혹은 식물은 스스로 자기가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드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어때?
부대찌개 먹고 거기에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물이 생명활동과 생장을 위해서 생명활동 죽는다고 했어 아까 안 먹으면 죽는다며 영양실조로. 그러면 우리는 뭐야 지금처럼 여기 학원에 오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걸어오고 그다음에 숨도 쉬어야 되고 페달도 밟아야 되고 그치? 와서 또 뭐하니 지금 정신적인 활동도 하고 말도 하고 눈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생명활동 그리고 이제 생장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소 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혹은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생리작용 등의 조절에 쓰이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생리작용이다라고 혹은 대사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생리작용,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생식 등과 같이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생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생리작용, 또 다른 말로 그냥 대사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해. 같은 얘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생리작용이라고 할 거야. 이러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뭐를 이용한다? 이러한 영양소 등을 이용을 한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영양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영양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양소들을 어떤 식으로 검출을 하는지를 보게 될 건데 영양소는 크게 주영양소와 부영양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지? 주식은 뭐니? 주로 먹는 음식을 주식이라고 하지. 그치? 주식이 뭐야 우리는? 쌀밥이지. 쌀밥을 비롯한 뭐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는 혹은 뭐 미국 애들은 뭐 피자나 햄버거가 될 거고 우리도 뭐 그렇게 좀 바뀌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식은 뭐야? 쌀이야. 넌 주식이 뭐냐니까 라면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주자에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영양소도 주된 영양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주된 영양소를 제외한 영양소를 뭐라고 해?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영양소, 부영양소. 주영양소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주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다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주영양소. 왜? 세 가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탄지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뭐야? 주영양소가 될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우리는 주영양소. 그리고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들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구분하는데 주영양소와 부영양소의 차이는 에너지원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지. 에너지원으로 쓴다? 주영양소. 그렇지 않다? 부영양소로 나뉘게 된다. 즉 주영양소 3대 영양소는 뭐에 해당이 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를 3대 영양소 혹은 주영양소라고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영양소를 부른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성분도 이 주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되겠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소는 여기 탄소, 수소, 산소가 있다라는 거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거야. 자, 먼저 탄수화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 탄수화물 1g이 갖는 열량은 4kcal의 열량을 내게 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나중에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어떠한 파스타를 먹었어. 어떠한 음식, 파스타라고 합시다. 자, 파스타의 성분을 알아보니까 탄수화물이 19g 들었대. 그 다음에 여기에 파스타에 그냥 면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 뭐 여러 가지 소스며 토핑이며 들어가게 될 거니까 거기에 닭가슴살도 들어갔대. 뭐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20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고기도 들어가서 아니면 지방의 성분이 예를 들어서 5g이 들어가게 됐대. 5g.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은 오늘 파스타에 주 영양소에 이만큼 들어갔더라. 그리고 부영양소로 뭐 무기질이 바이타민이 얼마 들어갔더라. 몇 그램, 1g, 뭐 1g 들어갔었을 때 이 내가 먹은 오늘 먹은 점심 먹은 파스타의 열량은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니?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의 열량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얼마가 되겠어? 40kcal의 열량이 있다. 뭐 요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라는 건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오른쪽에 단당류 뭐라고 되어 있니?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단위야. 구성 단위야. 단당류. 이 단당류들이 단이 뭐야?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당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런 당들이 이렇게 길게 모여지면 뭐가 돼? 다당류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루게 되는 거야. 자, 봐봐. 단당류에는 탄수화물 구성하는 단위를 단당류라고 해. 이 단당류 두 개가 모인 거를 뭐라고 해? 이당류라고 하는 거야. 이당. 뭐야? 당이 두 개 있다고. 이 이당류들 혹은 단당류들이 많이 쭉 이어진 걸 뭐라고 해?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당류들이 뭐야? 보니까 녹말, 글리코겐 같은 애들이. 얘네를 뭐라고 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탄수화물은 단당류도 있고 이당류도 있고 다당류도 있지. 그걸 다 포함한 게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단당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대표적인 단당류야. 어렵지? 포도당은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 광합성 할 때 들었지. 그때 만들어진 가장 단순한 당 뭐야? 당이니까 영양분을 만든다라는 거야. 자, 우리 포도당은 배웠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단당류는 대표적인 단당류가 포도당도 있고 과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이 있습니다. 단당류 하나의 당과 하나의 당이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돼? 이당류가 될 거야.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걸로 포도당하고 포도당 두 개가 연결이 된 당을 우리는 엿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이라고 하는 이 단당류들이 합쳐지면 설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젖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가 합쳐져서 이당류인 젖당을 만들게 된다는 거야. 설탕은 들어봤을 테고. 그러면은 과당이랑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설탕이. 엿당은 또 들어봤을 거야. 엿당. 엿당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가 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만 이렇게 떠. 다른 건 먹지 말고 밥만 넣어. 그러면 그 밥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다당류인 녹말, 탄수화물이라고. 그거를 입에서 계속 씹어. 삼키지 말고. 30번 씹어. 그러면 우리 입속에는 뭐가 있어? 침이 있지. 그 침에는 뭐가 있냐면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있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야. 네.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라고 얘기를 해. 예전에는 이렇게 아밀라제 이렇게 불렀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영어식으로 읽어서 아밀레이스라고 읽는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있어. 얘는 녹말을 분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이렇게 계속 씹어. 그러면 이 녹말을 뭘로 분해를 하냐면 이당류로 분해를 하는 거야. 네. 이당류로. 이당류로 분해를 하게 되면 다른 분해를 하지 못하는 일부 이 입속에서 계속 30분 넘게 씹으면 그 녹말을 뭘로 분해? 이 이당류로 분해를 할 거야. 이당류가 뭐라고 했어? 여기 포도당이라고 했어.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게 엿당이라고 했지. 그러면 왜 이름이 엿당이라고 붙였냐면 쌀을 계속 그렇게 밥을 계속 씹으면 어느 순간 달짝지근한 단맛이 돌을 거야. 단맛이 돌아. 밥만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 단맛이 안 나지. 네. 그런데 그걸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난다고. 달짝지근한 맛이. 우리가 설탕 먹었어. 아이 달어. 그런 단맛은 아니지만 달짝지근한 맛이 나게 된다라고. 그게 뭐야? 녹말이 뭘로 분해가 돼서 아밀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가 가서 단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엿처럼 달아. 그래서 이름을 엿당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엿당이. 그 엿당을 우리는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당류인 엿당, 단당류와 이당류들이 당들이 많이 연결된 게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다당류가 결합한 것. 대표적인 녹말, 글리코젠 등이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얘네들 다 포함한 게 뭐다?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라는 거, 그리고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었어. 파스타 먹고 오늘 밥 먹고 했어. 그러면 바로 걔네는 뭘로 쓴다?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야. 그런데도 많이 먹었어. 밥 2그릇 먹었어. 부대찌개 맛있으니까 밥 2그릇 먹었어. 그러면 남겠지. 사용되고 남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돼? 우리 몸에 보관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전환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섭취는 많이 해. 우리 탄수화물 맨날 먹지. 빵 먹고 밀가루 먹고 막 하니까.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작다라는 거죠. 왜? 바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고 남으면 다른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은 적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 감자, 빵, 국수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지. 탄수화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탄수화물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단백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 단탄지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소가 들어가는 것이 단백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편해. 왜냐면 우리가 여기 배설계 가서 이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배설계에서 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가 돼서 여기에서는 다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되는 단백질에서만 질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는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건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여기 단백질에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그 뒤에 부분이 조금 쉬워지니까. 그리고 일부 황도 포함을 하고 있다. 뭐 이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거야. 그냥 질소만 단백질에 구성하는 원소가 질소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여기도 단백질의 경우에도 1g당 약 4kcal를 낸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가 쉽지. 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둘 다 1g당 얼마? 4kcal의 열량을 낸다라는 거. 그럼 아까 지웠는데 파스타에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가 있더라 하면 마찬가지로 곱하기 4 해주면 구할 수 있어. 자,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구성 성분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아까 탄수화물은 이러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들이 모여져서 탄수화물이 되는 거지.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얘네가 될 거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고 분해가 돼서 최종 작은 단위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이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들이 만들어서 결합이 돼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됐니? 그래서 약 20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중학교 때 안 배워. 그냥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가장 작은 단위체가 되는구나. 요거는 알아둬야 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단백질은 근육을 이루거나 머리카락을 이루거나 몸의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야. 아까 잠깐 선생님이 효소 얘기했지.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얘기했지. 그런 어떤 반응이 빠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들이 빠르게 혹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들이 효소가 될 거야.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호르몬. 효소와 호르몬을 이루는 주성분이 단백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리작용, 생명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절하기도 하는 것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야.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 탄수화물 지방이 뭐라고 했어? 다 에너지원이라고 했어.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효소도 만들고. 그런데 탄수화물이 부족해. 탄수화물 살찐다고 잘 안 먹잖아. 어떤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막 먹어. 지방만 막 먹어. 탄수화물이 살찌게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 굉장히 많지. 그럴 때 탄수화물이 극약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야. 주된 에너지원.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방도 부족해. 그럼 뭐야? 먹은 단백질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야.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야. 세포는 우리 기능적인 구조적인 기본 단위라고 했어. 구성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세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 그러니까 세포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장기에 특히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단백질이 되겠다. 자, 단백질이 뭘 만들어? 세포를 만든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성장을 한다 혹은 생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포가 그냥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개수를 많이 늘린다라고 했어. 이렇게 세포를 만드는데 주요 성분이 이 단백질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성장을 해야 돼. 나는 이제 선생님 늙었으니까 너는 이제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청소년기는. 그러면 세포수가 많이 늘어나야 돼. 그 세포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인 단백질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뭐니? 이렇게 단백질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즉, 막 가끔씩 그런 애들 있지. 나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에 대해서 안 먹는 애들이 있어. 당연히 뭐 연예인들 보면 막 그렇게 예뻐 보여야 되고 말라 보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장기에는 이런 세포들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적당히 혹은 계획에 맞게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러한 단백질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코기나 생선, 달걀, 콩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이런 게 단백질들이 들어있으니까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장 살이 찌고 뭐 살을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도 왜 단백질은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혹은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다음번으로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지방이 되겠습니다. 3대 영양소니까 그 세 번째 지방. 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를 보게 되면 탄소, 수소,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은 탄수화물 지방과는 탄수화물 단백질과는 다르게 1g당 약 9kcal의 열량을 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9kcal이야. 그럼 계산할 수 있겠지. 아까 그런 문제 나오게 되면. 혹은 전체 칼로리를 얘기를 해주고 지방을 몇 그램 섭취를 했느냐, 단백질을 몇 그램 섭취를 했느냐, 뭐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 혹은 전체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전체 칼로리를 다 넣고 일부 단백질의 함량이 얼마냐, 지방의 함량이 얼마냐 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9kcal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방을 분해를 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된대. 그래서 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3대1로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지방을 구성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도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성 성분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대 영양소 4kcal 위에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은. 그런데 지방은 9kcal야. 그러니까 g당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 아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저기 탄수화물도 섭취한 탄수화물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거야. 그래도 남아. 그럼 뭘로 전환해? 지방으로 분해해.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피부 아래 혹은 내장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피하 지방,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놔.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부족하면 꺼내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뭐니? 너무 남아서 쌓여서 문제가 되지 요즘에는. 그치? 그게 뭐야? 비만이야, 비만. 지방이 체내에 지나치게 많이 축적이 되면 이제 비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터, 식용유, 땅콩 등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지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야. 이게 이 지방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 그러니까 피하지방이 두꺼워. 그럼 몸 밖으로 열을 잘 뺏기지 않으니까 체온 유지 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지. 그러니까 그 동면하는 애들이 쉽게 말하면 곰 같은 애들이 겨울에 동면을 해. 근데 추우니까 안 먹고 버티는 거지. 막 움직이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냥 웅크리고 있어가면서 버티는 거지. 그러면서 가을에 축적을 하지. 그래서 막 연어 같은 거 잡아먹으면 곰들이 거기 연어 올라가는 길에 그 강 쪽에 서서 연어 잡아서 먹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연어를 보면 껍데기 부분이 있고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살이지. 거기는 단백질들이 많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 단백질들을 안 먹어.
그러니까 연어 잡으면 그냥 껍데기만 뺏겨서 껍데기만 먹고 나머지는 버려. 그래서 계속 뭐만 지방만 축적을 해. 그래서 피하 지방을 많이 늘려가지고 에너지도 많이 저장을 해놓고 추운 겨울 이 단열 체온 유지를 하는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걔는 껍데기만 먹는다고 하거든. 잡아서 껍데기 먹고 버리고 껍데기 먹고 버려가지고 이렇게 찌워놓고서 겨울을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대 영양소 비교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요거 오른쪽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 보면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을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여기 질소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단백질에만 질소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같이 기억을 해두면 돼. 요 표. 그다음에 1g당 4kcal 탄수화물. 단백질도 1g당 4kcal. 지방만 1g당 9kcal의 열량을 나타낸다. 자, 탄수화물 봅시다. 주된 에너지원이 될 거야. 몸의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생리작용 조절을 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해. 그러면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된다. 그 다음 지방, 에너지 저장 물질이 됩니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체온 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원으로 사용되는 3대 영양소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의 영양소들을 통틀어서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야. 그렇지만 몸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영양소를 우리는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염류 혹은 비타민, 물 등이 있습니다. 자, 교육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읽어야 돼. 비타민이라고 보통 읽는데 교육개정이 2015년 교육개정이 바뀌어가면서 여기가 뭐니? I잖아, I. 다른 책에서는 다 바이타민으로 발음을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2015년 교육개정에서는 바이타민으로 읽는데 이 책은 비타민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바이타민, 비타민 같은 내용이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쓰면 될 건데 우리 중등과정에서는 영어로 된 용어가 영어로 나오진 않아. 고등과정에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바이타민, 비타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말고 어떤 책에는 바이타민으로 나오게 돼. 자, 이렇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무기염류 봅시다.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뼈를 이루거나 이빨을 이루거나 아니면 혈액 등을 이루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적은 양이야. 많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야. 적게라도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무기염류가 된다라는 거야.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무기염류를 만들 수가 없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무기염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 멸치, 견과류, 해조류, 채소 등에 많이 존재하는 게 이 무기염류인데 우리 몸을 구성을 한다. 이런 뼈나 이나 혈액 같은 애들을 만들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 자, 두 번째로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자,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몸을 구성하는 애들이 뭔지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무기염료도 몸을 구성하는 애가 됐고, 그다음 단백질도 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몸을 구성하는 애야. 그런데 여기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게 된다. 자, 바이타민도 무기염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네. 바이타민 D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돼. 그런데 얘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과량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부족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바이타민이 될 거야.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애들, 지용성은 뭐야? 기름에 녹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즉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은 지용성,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 B1, B2, 그다음 비타민 C가 있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이야.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 뭐 과량 먹어도 돼. 얘네는 적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적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봅시다. 각기병에 걸릴 수가 있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이 뭐냐면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혹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병이 각기병이야.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요 각기병이 생기게 돼. 그 다음에 B2가 부족해.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피부병이 생겨.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겨. 괴혈병이 보면 잇몸이 막 문드러지고 피 나고 입 안에 막 피가 나는 게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될 거야. 그런데 얘네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부족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적당량 섭취를 하면 괜찮아. 과량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까? 괜찮아. 과량 섭취를. 왜? 필요한 만큼. 저게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다 흡수가 되지 않아. 근데 과량 먹었다. 그래도 오줌을 다 빠져나가. 과량 먹어도 이게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더 많이 먹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물에 잘 녹는 애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결핍. 덜 먹었을 때 이러한 결핍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애들이 지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ADEK가 있어. 지용성 비타민 ADEK가 있는데 여기에서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려. 야맹증이 뭐야? 밤이 되면 이제 잘 안 보이는 증상. 심한 사람 운전도 못해. 야맹증이 심한 사람 밤에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해. 뭐 구루병에 걸리게 된다. 뼈의 변형이나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거야. 키가 크지 않고 작고 뭐 그런 왜소하게. 그다음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빈혈이야.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응고가 지연이 돼. 비타민 K 부족하면 혈액응고가 지연이 되면 뭐야? 그런데 상처나면 이게 안 아물고 계속 피가 줄줄줄줄줄 계속 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은 양, 근데 부족하면 이러한 결핍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비타민이 되겠어. 자, 우리 몸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얘 비타민 D만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유일하게. 그런데 햇볕을 받았을 경우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겨울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 햇볕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햇볕이 자외선이 제일 강할 때가 12시에서 2시 사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가능하면 피부를 노출해서 햇볕을 받아야 돼. 햇볕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D를 우리는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차단하게 되면 뭐가 돼? 결핍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뼈의 변형이나 성장에 장애가 있어.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골다공증 걸린다라는 거야.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뭐야?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니? 힘들어. 뭐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조금만 하면 잘못하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약해지는 게 이 비타민 D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그렇게 막고서 운동을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네. 노출하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놓고서 이제 비타민 D 부족하니까 뭐야? 약으로 계속 먹는 거지. 그게 뭐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그러니까 강할 때 빼고는 이렇게 노출하는 거. 뭐 벗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반바지 밤다리 있으면 거기서도 흡수를 하니까 비타민 D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도 햇볕을 쬐도 어떻게 되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다고요. 밖에 나가서 햇볕 쬐자면 우리 광합성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 굉장히 무식한 거지. 왜? 동물세포에는 뭐가 없어? 영양체가 없어.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린 배웠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우리 광합성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놀자 얘기를 이제 광합성하자라고 하면 무식한 거야. 뭐라고 해야 돼? 비타민 D 합성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 되겠다. 배웠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누가? 광합성하러 가자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너는? 우리는 식물세포가 없어. 엽록체가 없어. 비타민 D 합성하자가 정확한 표현이야. 그렇게 정정을 해줘. 알겠어?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 와 잘한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 재수없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바른 건 잘못된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맞니? 자 그렇게 정정을 해주면 돼. 우리는 비타민 D 합성할 수 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D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영양소 물이 있습니다. 물. 자, 우리 사람 몸무게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 물은 우리 구성 성분 중 비율이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겠지. 네. 영양소, 노폐물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물질을 녹여 생리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어떠한 물질들을 잘 녹여서 흡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 다음 비열이 높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네. 자, 우리 수권 배울 때 좀 배우게 될 건데 비열을 얘기를 할 거야. 열을 흡수하는 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똑같은 열을 줬었을 때 물하고 흙에다가 햇볕을 비춰주면 열을 가해주면 물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갈 거고 흙은 빨리 올라가게 될 거야. 혹은 그걸 같은 온도로 올려놨다가 치웠을 때 흙은 빨리 식어. 물은 천천히 식어. 그게 이제 비열이라고 볼 건데 체온을 우리 비율 이만큼이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열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단 1도에서 2도만 올라가도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 1도, 2도만 낮아져도 힘들어. 3도만 올라가도 거의 죽을 듯이 힘들 거야.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뭐가 돼? 바보가 돼. 그럴 정도로 온도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데 비열이 높다? 그 얘기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영양소 뭐가 있어? 무기염료, 그 다음에 바이타민, 물이 해당이 된다.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고 영양소 검출 방법은 1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영양소 검출 방법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녹말 검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 요거는 기억을 할 거야.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광합성할 때 잎에다가 뭐를 밴딩을 처리를 하고 네. 아이오딘이랑 칼륨 반응을 해서 뭐 검출했니? 녹말 검출했었던 거 봤지? 그때 뭐야? 물중탕 해가지고 그 청량색으로. 물중탕에서 뭐를? 엽록소를 제거를 해서 탈색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청남색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뭐가 검출이 되는 거니? 녹말이 검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녹말 용액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하고
반응을 하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갈색, 노란색을 띠고 있어. 그런데 얘가 녹말하고 만나면 뭘로 바뀌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녹말하고 만나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녹청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그 다음 포도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포도당. 당을 검출할 때 베네딕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만든 용액이야.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데 베네딕트 용액은 파란색이야. 네. 파란색인데 얘가 당하고 만나게 되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황적색이야, 적색, 황적색. 그러니까 노란색도 나타내고 적색도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베네딕트는 이 포도당 같은 당하고 만나게 되면 색깔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반응 시간 짧게 하기 위해서 뭐야? 이렇게 가열을 하게 돼. 가열을 하면 바로 바뀌어 색깔이. 자, 그러니까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만나면 황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황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외워. 실제적으로 아녹청, 배포황 해놓고 외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포도당하고 가로 열고 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는 포도당 혹은 여기에 보면 엿당이나 젖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를 검출하는데도 사용을 해. 포도당은 뭐니? 단당류였지. 엿당, 젖당 뭐니? 이당류였어. 그런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 반응으로는 잘 검출이 되지 않아. 이런 것들도 그냥 알아두면 고급지고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당류도 베네딕트 반응으로도 어떻게 되니?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심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도 다 기억을 해둬야 돼. 설탕하고 반응을 했는데도 베네딕트가 반응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당은 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저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는 둬야 돼. 포도당뿐만 아니라 젖당, 엿당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 단백질. 자, 아까 배운 이제 영양소들 다 나오는 거야. 단백질을 검출할 때 뷰렛을 사용을 할 겁니다. 뷰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괄호치고 나와 있는데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서 만든 얘네를 뷰렛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요건 기억해둬야 돼. 네. 사람 이름은 아닌 거죠? 모르겠어. 이건 기억해둬야 돼. 뷰렛이 뭐뭐 섞어서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돼. 5%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도 수용액 상태에도 투명해. 네. 근데 황산구리는 파란색을 나타나게 돼. 1% 황산구리. 자,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구리를 합쳐진 애를 뷰렛 용액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러니까 얘는 푸른색을 나타내. 옅은 푸른색. 그런데 얘가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네. 자, 뷰렛이 단백질하고 만나면 보라색으로 바뀐다. 뷰단보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네. 단백질 검출 반응이야. 자, 그 다음 지방 검출 반응 봅시다. 수단3라고 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자, 수단3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이게 지방하고 만나게 되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좀 애매해. 붉은색과 선홍색 둘 다 빨간색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약간 색깔 차이는 있어. 둘 다 붉은색 계열이다라는 거. 자,
수단3니까 수단3는 지방과 만나면 선홍색으로 바뀐다. 수지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아, 녹청, 배, 포항, 규단보, 수지선 하면 자, 영양소 녹말은 아이오딘의 칼륨 용액과 만나면 청람색으로 바뀌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만나면 가열했을 경우 바로 황적색이 나타나게 되고 단백질은 뷰렛과 만나면 보라색으로 바뀌고 지방은 수단3 용액과 만나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양소 검출 반응을 해서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한번 검출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홈판이야. 뭐 3홈판, 6홈판, 9홈판, 뭐 12홈판 그냥 플라스틱 판에 구멍이 조금씩 똥똥똥똥똥 뚫어져 있는 이 홈판이라고 보면 될 거야. 얘는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씩 떨어뜨려도 사용할 수 있는 홈판이야. 이 홈판에 첫 번째 세로줄에 세 칸에 여기는 다 뭐야? 증류수만 넣고 여기는 미음 넣고 양파즙, 달걀인자, 식용유 이런 식으로 증류수, 미음, 양파즙, 달걀인자 서로 다른 성분들을 집어넣어 놓을 거야.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1 가로줄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두 번째 칸에는 뭐를? 뷰렛. 세 번째는 수단3 이렇게 떨어뜨리게 될 거야. 네. 그리고 시험관 5개에 증류수, 미음, 양파즙, 달걀인자, 희석액, 달걀인자, 희석액, 식용유 넣고 베네딕트 반응 한 다음에 가열을 해서 네 번째 홈판에다가 여기 가로줄에 각각 꽂아 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결과 봅시다. 자, 먼저 아이오딘이나 반응 한번 봅시다. 아이오딘이나 반응을 봤더니 식용유, 달걀인자, 양파즙, 미음, 증류수에서 미음에서만 청람색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어. 네. 아이오딘은 뭐를 검출하는 애였어? 녹말이. 안옥청이라고 했으니까 녹말이야. 네. 미음에 청람색으로 바뀌었어. 아이오딘 반응 뭐가 있어? 녹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뷰렛 반응을 봤더니만 뷰렛은 달걀 흰자에서만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뷰단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달걀 흰자는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단백질이 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 성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네딕트 반응 봅시다. 베네딕트 배포황이라고 했지. 포도당과 만나서 가열을 하게 되면 황적색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만 황적색을 나타냈네. 양파즙만 황적색을 나타나게 됐다. 양파즙의 베네딕트 반응을 했더니 황적색으로 바뀌어서 가열을 했더니 포도당이 양파즙에 뭐가 있다? 포도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식용유 봅시다. 수단3 반응에서 선홍색으로 바뀐 거 뭐니? 식용유만 바뀌었네. 수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수단3 선홍색으로 바뀌어서 지방이 있다. 식용유에는 지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됐니? 간단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검출 반응 색깔만 알게 되면 자, 이렇게 베네딕트 반응, 포도당 검출 반응, 수단3 지방 검출 반응, 뷰렛은 단백질 검출 반응,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청 녹말 검출 반응. 이렇게 25홈판 이용을 해서 영양소를 검출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주제 다른 탐구야. 어떠한 곳에서는 다른 탐구에서는 시험관에 우유를 담아 놓고서 여기에다 아이오딘, 베네딕트 반응 이런 것들을 뷰렛 반응,
시킬 거야. 그랬더니 자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게 됐대. 네. 뷰렛 반응도 일어났대. 수단3 반응도 일어나게 됐대. 베네딕트는 뭐니? 당이었지, 당. 뷰렛은 단백질이었지. 네. 수단3는 지방이었어. 그러면 결국에는 우유에는 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탐구 방법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에 대한 내용 설명.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청藍색이 되면 녹청 맞는 얘기가 되네.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는 가득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맞아. 이게 포도당하고 베네딕트를 섞은 다음에 그냥 실온에 놔두면 선생님이 그때 해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야 색깔이 변해. 바로 반응이 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열을 한다.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음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뭐 있어? 녹청, 녹말, 배포황, 포도당, 당, 수지선, 지방. 그다음 또 뭐 있어? 뷰단보, 단백질. 네. 뭐 이 정도 모든 영양소? 나머지 무기염류, 네. 물, 바이타민. 걔네는 모르니까 여기 뭐가야? 모든 영양소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네. 영양소 A, B, C가 섞인 혼합용액에 검출 반응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플러스는 검출, 마이너스는 검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거래. 자, A와 C는 무엇인지 보자라는 거지. 수단3가 있으니까 A, B, C, D에 뭐는 있는 거니? 지방은 둘 다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치? 네. A가 지방이라는 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겹치는 거 뭐니? A가 겹치니까. 자, 여긴 뷰렛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위에 거는. 그런데 아이오딘과 칼륨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 B는 얘는 뭐니? B는 녹말. 녹말이라는 얘기고. C에서만 나타나는 게 뭐니? 뷰렛이니까. 뷰렛은 뷰단 보니까 단백질이 될 거야. 네. 그러니까 A는 둘 다 존재를 해서 수단 3 반응 둘 다 일어나니까 A는 뭐가 되니? 지방이 될 거고. 맞니? 네. B는 녹말. 아이오딘 반응만 일어나는 녹말이 될 거고. C는 뷰렛 반응과 뷰렛 반응이 일어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고. 자, 16쪽에 있는 자, 3대 영양소 중 주 에너지원이 뭐니? 탄수화물이 될 거야.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 될 거고 1g당 가장 많은 열량 9kcal의 열량을 내는 애가 뭐가 되겠어? 지방이 될 거야.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1g당.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단백질이 되겠네.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야. 구성 단위는 뭐가 되겠어? 아미노산이 되겠네. 포도당 용액에서 뭐를 넣고 가열하면 배포항이네.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색깔이 배포황, 황적색으로 변한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뭐를? 녹청이라고 했습니다. 녹말을 청이지 청藍색으로 바뀐다. 네. 배포황 녹청 수지선 뷰단보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검출하는 거 베네딕트.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 수지, 선, 수단 3, 뷰렛.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